보위부 추격조가 들이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약속 장소를 서성였습니다. 제발, 제발 와다오 미경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부엉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체포된 걸까요? 아니면 겁이 나서 포기한 걸까요? 안개가 걷히면 저도 죽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이름을 가슴에 묻고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를 지뢰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고백, 끝까지 들어주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묻어두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키고 있는 GOP, 그 바로 맞은편 북한군 최전방 지피장 출신입니다. 800m. 네, 딱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맑은 날이면 성능 좋은 망원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소총의 유효사거리 안, 그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미제 승냥이의 앞잡이라고 배웠던 남조선 괴뢰군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건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름날 우통을 벗고 땀을 흘리며 농구를 하는 너무나 자유롭고 건장한 청춘들이었습니다. 골을 넣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는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배가 고파서 총들 힘도 없어 비틀거리는데 적이라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활기가 넘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견고했던 사상이라는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요. 저는 평양에서도 알아주는 성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호위사령부 고위 간부였고 저 역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최전방 민경대대 소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민경대대, 북한 주민들은 우리를 민경이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니 배급도 잘 나오고 대우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보급 트럭이 오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하루 3끼 강냉이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제 소대원들은 대부분가 딥대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얼굴이 누렇게 뜨고 군복은 헐렁해서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동상 걸린 발을 질질 끌면서도 장군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소대장으로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환각처럼 느껴질 때면 저 아이들에게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 먹이는 게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잠잠해서였을까요? 남측의 대북 확성기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러운 소음으로 치부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평안도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높으니 빨래 걷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군 기상대에서도 맑음이라고 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거짓말처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날씨 하나도 제대로 맞히지 못하는 우리 공화국과 적군의 날씨까지 걱정해주는 남조선.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몰래 확성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만의 노래, 뉴스,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제가 배운 세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자유, 인권, 풍요. 그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벼랑 끝으로 몬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부하 중 철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9살. 고향에 홀어머니를 두고 온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철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겹쳤지만 약이라곤 해열제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몫에 강냉이밥을 몰래 덜어주기도 했지만 아이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철진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장군님 만세가 아니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저 고깃국 한 번만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묵국에 밥 말아 먹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9 청춘은 그렇게 허무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막사 바닥에서 식어가는 철진이를 안고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저 800m 앞에는 넘쳐나는 음식이 있는데 왜 내 부하는 고깃국 타령을 하며 죽어야 하는가? 철진이를 뒷산에 묻어주고 내려오던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서 개죽음 당하지 않겠다고. 아니, 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공화국 영웅 칭호 따위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제 연인 미경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당 간부들의 추악한 행태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탈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 같은 최전방 장교가 사라지면 평양에 있는 제 가족들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공개 처형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저를 끌고 가고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며 죽어가는 꿈.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저 남쪽의 평화로운 풍경과 밤마다 들려오는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라는 방송 소리가 저를 계속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부대 내에서 누군가가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보위부에 적발된 것입니다. 보위부는 눈에 불을 켜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저에게까지 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라디오를 듣던 병사를 눈감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병사가 고문 끝에 제 이름을 불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급 부대에서 긴급 전갈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위부 지도원 동지가 대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소대장은 대기하라.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체포될 것이고 평영으로 압송되어 고문을 받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밤, 단 하룻밤뿐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저 철조망을 넘을 것인가.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DMZ의 안개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저주이자 동시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경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통신 보안 때문에 자세한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늘 만나던 그곳에서 보자. 꼭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미경이가 눈치챘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철진이가 죽기 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어머니의 사진. 그것들을 챙겨 넣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민군 장교복을 입은 제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살자. 어떻게든 살아서 철진이가 못 먹은 고깃국 내가 배 터지게 먹어보자. 저는 막사를 나섰습니다. 짙은 안개가 저를 삼킬 듯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부대원들이 잠든 막사를 뒤로하고 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경이가 기다리는 약속 장소로.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안개가 저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그리고 약속 장소에 미경이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잔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지옥 같은 탈출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저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도우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 부대원 철진이를 땅에 묻고 내려온 지 불과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대 내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내려온 검열단이 인근 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죄목은 비사회주의적 행위. 쉽게 말해 남조선 라디오를 듣거나 드라마를 본 자들을 색출한다는 것이었죠.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야간 근무를 서던 김하사가 몰래 이어폰을 꽂고 있던 것을요. 저는 그때 못 본 척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하사가 어제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 아이가 고문 끝에 소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저는 그 길로 끝장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본보기로 처형당하는 운명밖에 남지 않은 셈이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자마자 상급 부대 정치지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싸늘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위부 지도원 동지가 그쪽 소대를 방문할 거다. 소대장은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해라. 물어볼 게 있다고 하시더구만. 전화를 끊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는 말은 곧 체포하겠다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임을 저는 군 생활 10년 경험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동이 트기 전까지 불과 6시간 남짓.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죽느니 지뢰밭에서 다리가 잘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뛰다가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병원 간호사 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통신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청될 위험이 있어 말을 가려서 해야 했습니다. 신호가 가고 익숙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다. 오늘 밤 날씨가 참 안 좋네. 기억나니? 작년 이맘때 우리가 꿩 잡으러 갔던 그 숲길 말이야. 오늘따라 거기가 가고 싶네.
새벽 2시에 거기서 달구경이나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그녀가 제 말뜻을 알아들었을까요? 꿩 잡으러 갔던 숲길은 부대 외곽의 보급로가 끊긴 낡은 통로, 즉 우리가 만약 탈출한다면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요. 달이 뜨면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직감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권총 한 자루, 탄창 2개, 그리고 나침반. 사실 나침반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DMZ 아는 지형이 수시로 바뀌어 지도나 나침반보다는 감각에 의존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불태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망친 뒤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 조각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 빌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예보대로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한 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살인적인 안개였습니다. 이 안개는 저를 보위부의 추격으로부터 숨겨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뢰밭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부하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코를 고며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소대장을 용서해라. 약속 장소인 낡은 보급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 50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안개는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미경이를 기다렸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조금 늦는 거겠지. 병원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2시 10분, 2시 30분.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초조함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다가 발각된 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3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저까지 위험해집니다. 동이 트면 안개가 거칠 것이고 그러면 저는 독 안에 든 쥐가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차인가? 아니면 미경이를 태운 차인가? 저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병원 쪽에서 부대 쪽으로 향하는 보위부 지프차였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통화를 하던 순간 이미 감시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면 병원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 그러면 제 탈출 루트까지 봉쇄될 테니까요.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 저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그녀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허리춤에 있는 권총 한 자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그녀를 구할 수 없고 저 또한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군복을 적셨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꼭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너를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살아 있어다오.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 쪽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북한군 추진 철책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3중으로 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 평소 순찰을 돌며 봐두었던 비가 오면 전류를 잠시 차단하는 낡은 배전반이 있는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제 발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는 틱 하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철책을 넘고 두 번째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정지, 정지. 들켰습니다. 철조망을 건드릴 때 센서가 울린 모양입니다. 이제 은밀한 탈출은 끝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질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철책의 개구멍으로 몸을 던지듯 빠져나왔습니다. 군복이 찢어지고 살점이 긁혀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비상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탕, 탕. 총성이 안개를 찢었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지옥입니다.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원시림, 수만 발의 지뢰가 잠들어 있는 죽음의 숲, DMZ 비무장지대가 제 앞에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저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저를 더 괴롭히는 건 안개 속에 홀로 남겨두고 온 미경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환영이 안개 속에서 춤을 추며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마요. 저는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제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안개 속으로 한 발 한 발 죽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연겁처럼 흐르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공포가 시작된 것은요. 등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건 안도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는 오직 짙은 안개와 그 안개 속에 숨죽이고 있는 죽음뿐이었습니다. DMZ의 숲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평화로운 숲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썩은 낙엽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거미줄이 얼굴을 칭칭 감는 원시림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침묵의 살인자, 지뢰였습니다. 저는 발목 지뢰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 중 지뢰를 밟아 발목이 날아간 병사를 업고 뛴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 병사가 지르던 비명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발목이 날아가면 끝이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저는 짐승처럼 엎드렸습니다. 서서 걷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앞을 찔러보았습니다. 툭! 툭! 땅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며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썩은내 진동하는 흙냄새와 차가운 이슬이 제 감각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갑자기 나뭇가지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돌일까? 아니면 지뢰일까?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 M14 대인지뢰였습니다. 불과 손가락 한마디 차이로 저는 발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보다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옆에도, 뒤에도, 앞에도 지뢰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방향 감각마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을 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 때문에 바늘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혹은 지뢰밭 한가운데서 뱅뱅 돌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춰. 더 가면 죽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편해.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 짐승일까? 아니면 추격조일까? 저는 숨을 멈추고 썩은 나무 등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놈들입니다. 북한군 수색조가 벌써 DMZ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지뢰지대를 피해 다니는 안전 통로를 알고 있을 테니 저보다 이동 속도가 훨씬 빨랐을 겁니다. 야, 저쪽 숲을 뒤져봐. 분명히 이 근처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불과 10m 거리에서 들렸습니다. 랜턴 불빛이 안개를 뚫고 제가 숨은 나무 등걸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놈들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입안에 살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권총을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만약 들키면 제 머리에 쏘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잡혀서 끌려가는 꼴은 죽어도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그들은 한참 동안 주위를 서성이다가 욕설을 내뱉으며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씨, 안개 때문에 베는 게 있어야지. 귀신이라도 나오겠다. 그들이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끔찍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긴장 탓에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놈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덤불 숲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군복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과 손등이 찢겨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개가 아주 잠깐 옅어진 틈으로 하얀 해골이 보였습니다. 낡은 북한군 군복 조각이 엉겨붙어 있는 유골이었습니다. 녹슨 소총 한 자루가 그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길을 떠났던 하지만 끝내 닿지 못한 선배 탈북병사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사연으로 이곳까지 왔다가 여기서 외롭게 죽어갔을까요? 지뢰를 밟았을까요? 아니면 굶어 죽었을까요? 그 텅 빈 눈구멍이 저를 쳐다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곧 내 꼴이 될 거야. 공포가 극에 달해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에 넣어둔 미경이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사진은 태워버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얼굴. 아니야. 난 달라. 난 살아야 해. 미경이가 보고 있어.
저는 유고를 향해 마음속으로 묵념을 올렸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면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경사였습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저는 비탈길을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처박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의 옆구리를 찍고 나뭇가지의 얼굴을 맞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충격 속에 굴러떨어지면서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지뢰만 밟지 마라. 제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춘 곳은 작은 개울가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왼쪽 발목이 심하게 삐었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입안에 흙과 피맛이 섞여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손발을 움직여보니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개울물을 손으로 떠서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흙탕물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여전히 짙은 안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이제는 미세하게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희미하게 정말 환청인가 싶을 정도로 작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의 대북 확성기 방송 소리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살았다. 살 수 있다. 희망이 생기자 몸에 없던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비록 제 발목이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저는 기어서라도 갈 것입니다. 저 800m 앞, 제가 매일 망원경으로 훔쳐보던 그 자유의 땅을 내 발로 밟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남쪽 초소가 가까워질수록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한영 인파가 아니라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긴장 상태의 남한군 총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개 속에서 불쑥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그들이 쏘는 것은 따뜻한 커피가 아니라 뜨거운 총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확성기 소리는 마치 바다의 등대처럼 저를 이끌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만 저는 그 소리 하나에 의지해 좀비처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공기의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의 숲에서 나던 썩은 낙엽 냄새와는 다른 뭔가 정제되고 낯선 냄새. 아마도 남쪽 병사들이 쓰는 비누 냄새나 보급품 냄새가 바람에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끝에 녹슨 철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허리를 숙여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쯤 흙에 파묻힌 낡은 표지판.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인 군사분계선 MDL이라는 글자. 여기가 거기구나. 제 인생을 둘로 가르는 선.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금단의 선. 저는 떨리는 발을 들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번개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그 한 걸음으로 저는 북한군 장교에서 대한민국 귀순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침입자였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진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곳은 남조선 군인들의 크레모아 지향성 지뢰 밭입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밟으면 발목을 자르는 것이라면 남조선의 크레모아는 수백 개의 쇠구슬로 사람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리는 무기입니다. 어디선가 딸깍 하는 소리만 나면 저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러닝셔츠 바람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찢어진 군복 상의는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무장공비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흰색 러닝셔츠가 보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팟!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빗줄기가 안개를 뚫고 저를 덮쳤습니다. 남측 지피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그 빛은 따뜻한 구원의 빛이 아니라 저를 발가벗기는 심판의 빛 같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고지어 쩌렁쩌렁한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 속에 숨어있던 남한 병사들의 총구가 일제히 저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손가락 하나만 잘못 까딱해도 저는 벌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귀순자인지 자폭하러 온 특수부대원인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쏘지 마시오, 쏘지 마시오. 나는 북한군이다. 귀순하러 왔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갈증으로 목이 쉬어 쇳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혔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민경대대 소대장이다. 살려달라. 대한민국 만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저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 소리, 놀이쇠 뭉치를 당기는 철컥거리는 소리. 그 금속성 소음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쏘는 건가? 여기까지 왔는데 미경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 안개 속에서 군인 서너 명이 신기루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제가 망원경으로 보던 그 얼룩무늬였습니다. 그들은 총구를 제 머리에 고정한 채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무기 있나? 손머리 위로 깍지 껴. 뒤로 돌아. 남한 병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제 몸을 수색하고 허리춤에 있던 빈 권총집을 확인했습니다. 무장해제 확인. 신병 확보했습니다. 무전 소리가 들리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병사 중 한 명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얼굴에 묻은 피와 흙을 보더니 앳된 얼굴의 병사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 없어요? 그 말투. 서울말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듣던 그 부드러운 억양.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왔구나 하는 안도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미경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미경아, 보고 있니? 나 살았다. 나 살아서 도착했다. 병사들의 부축을 받아 지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을 통과하자 밝은 형광등 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깨끗한 바닥, 돌아가는 선풍기,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 라면 냄새와 커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십시오. 중년의 부사관 한 분이 저에게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제 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컵을 쥔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헬기에 태워져 어디론가 이송되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도착한 곳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낯선 건물이었습니다. 이름, 계급, 군번대, 딱딱한 말투의 조사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합동신문센터였습니다. 이제 죽음의 고비는 넘겼지만 제가 진짜 귀순자인지 아니면 위장 간첩인지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북한에 두고 온 제 모든 기억, 그리고 미경이와의 추억까지 낱낱이 토해내야 했습니다. 자유의 맛은 달콤한 믹스커피 같았지만 그 뒷맛은 쓰디쓴 에스프레소처럼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하얀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사평 남짓한 공간. 그곳이 제 첫 번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소위 합동신문센터라 불리는 곳. 지피에서 마신 달콤한 믹스커피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서늘한 공포가 저를 감쌌습니다. 조사는 혹독했습니다. 아니, 북한 보위부의 고문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때리거나 굶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요하게 제 영혼을 해부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똑같은 질문이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귀순 동기가 뭡니까? 소대 배치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호위사령부, 어디 소속입니까? 이장탈북 아닙니까? 조사관은 제 눈동자의 흔들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군사 기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피의 지하갱도 위치, 화기 배치, 근무 교대 시간. 제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들이 제 입을 통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쏟아내는 정보들 속에서 저는 묘한 배신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군사 정보가 아닌 제 개인사를 물어볼 때였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있군요. 누구였습니까? 조사관이 내민 종이에는 제가 탈북 직전 미경이와 통화했던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청된 것이었습니다. 제 연인입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같이 오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혼자 왔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왜 안개 속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나만 살려보냈는지.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살리려고 일부러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잡혀간 건지. 제가 비겁한 놈입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쓰레기입니다. 남자가, 그것도 장교 출신이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조사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한숨을 쉬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무미건조한 위로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독방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조사가 없는 밤이면 미경이의 환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보위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대장 동지는 어디 갔어? 라고 윽박지르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모릅니다라고 말하다가 매를 맞는 장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나면 사방은 고요한 흰 벽뿐이었습니다. 그 정막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몸이 고단했던 군 생활이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은 철창도 없이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에 처음 보는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불고기, 김치, 멸치볶음. 북한에서는 간부 생일 때나 구경할 법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드세요. 여기선 이게 평범한 식사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고깃국, 미경이와 함께 먹자고 약속했던 쌀밥. 그걸 저 혼자 먹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나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꾸역꾸역 밥알을 삼키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밥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자유의 맛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짜고 쓰린 죄책감의 맛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정밀 조사가 끝날 무렵 저를 담당했던 조사관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원 확인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는 제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나만의 신분증. 그걸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군 소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이렇게 종이 한 장이면 될 것을 우리는 왜 서로 총구를 겨누고 70년을 싸웠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두고 와야 했을까요? 조사센터를 퇴소하고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버스 안.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에서 사람 못 살 생지옥이라고 했던 서울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꽉 막힌 도로의 차들, 높게 솟은 빌딩들. 모든 것이 충격이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거리를 걷는 다정한 연인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남녀. 저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기적이어야 했을까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살이 좀 올랐고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성공한 탈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절반은 여전히 저 안개 낀 DMZ 철책 너머 미경이가 기다리고 있던 그 숲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저를 용서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버스 라디오에서 유행가 가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해라는 구절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경아, 듣고 있니? 나 이제 진짜 시작한다. 지켜봐줘.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오던 날,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준 정착금과 작은 임대 아파트 열쇠 하나. 그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철조망을 넘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정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무엇이든 했습니다. 공사판 막노동, 식당 설거지, 대리운전.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잡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라도 멍하니 있으면 안개 속에 두고 온 미경이 생각, 굶어 죽은 철진이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터에서 만난 휴가 나온 한국 군인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월급 모아서 제대하면 여행 가야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부하들은 강냉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10년 넘게 복무하며 청춘을 다 바쳐도 집에 갈 때 쌀 한 가마니 가져가기 힘든데 이곳의 군인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적금을 들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자취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미제승냥이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그 체제가 사실은 우리 청춘을 착취하는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첫 월급다운 월급을 탔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육점으로 달려가 가장 비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무 하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버너 위에 불판을 올리고 냄비에는 묵국을 끓였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펄펄 끓는 소고기 묵국에서 구수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밥상 위에 수저 2벌을 더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진이의 자리, 하나는 미경이의 자리였습니다. 철진아, 소대장이 약속 지켰다. 이게 고기다. 실컷 먹어라. 미경아, 우리 같이 먹기로 했잖아. 왜 거기 있니? 왜 안 오니?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눈물 때문에 짠맛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철진이가 죽어가며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그 고깃국. 이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매일 먹을 수 있는 이 흔한 음식이 왜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기적이어야 했을까요? 저는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가슴을 쳐가며 먹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아서 기억해야 하니까. 그래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브로커를 통해 너희를 찾게 되면 그때 떳떳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날의 눈물 젖은 밥상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북한군 장교 경력을 살려 안보 강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물류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하고 남들이 잘 때 책을 봤습니다. 탈북자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은 아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유롭게 등산도 가고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갑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지는 못했지만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미경이의 웃는 얼굴입니다. 가끔 브로커들을 통해 북쪽 소식을 수소문해 봅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하고 누군가는 다행히 뇌물을 써서 지방으로 추방되는 선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내가 보낸 마음속의 편지가 언젠가는 닿을 것이라고. 여러분,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면 단 3분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마시기 위해 내 무덤 위를 걸어 이곳에 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총소리 대신 알람 소리에 깰 수 있다는 것에, 내 의지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안개 속 4km. 그 죽음의 질주는 끝났지만 제 인생의 마라톤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살 겁니다.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것이 먼저 간 철진이에 대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미경이에 대한 저의 의무이자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뚫고 빛으로 걸어 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시다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뢰밭 위에서도 꽃은 피고 짙은 안개도 결국엔 거친다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